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어떤 두 개의 시퀀스가 하나는 인풋으로 하나는 아웃풋으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둘 간의 어떤 상호작용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혹은 그 둘을 브리징하는 역할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앞으로 배울 셀프 어텐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인코딩에 사용됐던 인풋 시퀀스를 부분적으로 포커스해서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잘 워킹 한다는 걸 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과연 이러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 각각의 시퀀스 혹은 뭐 이미지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전 쪽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서로 다른 시퀀스 간의 뭐 관계를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퀀스 혹은 이미지를 인코딩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퀀스 타입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RNN 계열의 뉴럴넷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혹은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대체해서 각각의 시퀀스 혹은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컨셉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어진 뭐 시퀀스 혹은 이미지 내에서 이게 뭐 인코더 쪽에 들어가든 디코더 쪽에 들어가든 간에 그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이 되는 퀴어리, 키, 밸류 간의 어떤 인터액션이 그 기존의 뭐 RNN 혹은 CNN이 각각 시퀀스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서 뽑아냈던 것만큼 이펙티브하게 피처를 뽑아낼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개념이 셀프 어텐션이고요. 이전에 뭐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시퀀스 간의 크로스 어텐션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트라 어텐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 개의 다른 시퀀스 혹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퀀스 데이터 X1, 2, 3, 4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코더 쪽에서 퀴어리를 만들고 디코더 쪽에서죠. 디코더 쪽에서 퀴어리 벡터를 만들고 인코더 쪽에서 키와 밸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퀴어리, 키, 밸류를 모두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어낸 퀴어리, 키, 밸류를 각각 Q1, K1, V1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타임 스텝에서도 각각 세 개의 Q, K, V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거를 뭐 수식으로 표현한 게 왼쪽과 같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나온 요 퀴어리 벡터 Q1이 참조를 할 나머지 스텝에서의 그 키 벡터, 사실 나머지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키 벡터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타임 스텝에서의 키 벡터들과 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Q1과 K1과 그 이너 프로덕을 한 결과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 E11이 되겠고,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머지 K2와 K3와 K4와 각각 이너 프로덕 혹은 내적을 한 결과가 E12, 13, 14가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그거의 일반적인 식이 이와 같겠고요. 뭐 이전과 똑같이 그 네 개의 스칼라 밸류를 그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에서 노멀라이즈 된 값을 이제 알파로 표현하고 이제 알파 11, 12, 13, 14가 얻어지게 되겠네요. 역시 4개의 스칼라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 4개의 알파 값들과 이제는 밸류 벡터가 나타날 순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 밸류 벡터 V1, 2, 3, 4와 이 4개의 알파 값들 혹은 attention weight과 weighted combination 혹은 weighted summation을 해서 첫 번째 아웃풋 벡터에 해당하는 A1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스텝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가면 이제는 뭐 이전에 만들어냈던 각 스텝별로 그 K, Q, V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두 번째 스텝에서 나온 퀴어리 벡터 Q2를 중심으로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K1, K2, 3, 4와 내적을 각각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고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마지막 그 어텐션 웨이트 알파 값들을 얻어내고 역시 저 새로 얻은 4개의 알파 값들과 이전에 썼던 value 벡터 V1, 2, 3, 4와 weighted combination을 하면 두 번째 아웃풋 벡터에 해당하는 A2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스텝 기준으로 Q3를 기준으로 한 동일한 오퍼레이션 과정,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스텝 기준으로 역시 동일한 스텝을 거치고 나면 총 4개의 아웃풋 벡터 A1, 2, 3, 4를 얻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는 그게 이제 그레이 박스, 회색 박스로 표현된 요거를 하나의 레이어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어요. 마치 뭐 fully connected layer, 뭐 convolution layer, 뭐 recurrent layer 등등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걸 하나의 이제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self attention layer라고 간주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처음에 그 원래 오리지널 인풋 X1, 2, 3, 4가 들어가서 A1, 2, 3, 4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뭐 이제 레이어별로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굳이 추가적인 노테이션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가로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다시 동일한 그 구조를 갖는 두 번째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인풋으로 다시 들어가서 역시 그 이후의 아웃풋을 역시 그 가로 2로 표현을 해서 4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fully connected layer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점점 복잡한 하이 레벨의 피처를 뽑는 것처럼 충분한 하이 레벨의 피처가 얻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저런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컨셉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 이제 여러 번 쌓음으로써 마치 그 이제 더 이상 뭐 인풋 아웃풋을 나눌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그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피처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저게 계속 발전과 개량을 해서 이제 이번 챕터 마지막에 배우게 될 대표적인 그 어텐션 기반의 모델인 트랜스포머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기까지 좀 전에 봤던 그런 베이직한 버전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보다 여러 가지 좀 변형 혹은 모디피케이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대까지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기존의 그 베이직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문제점 때문에 그 필요로 한 거냐면 RNN에서는 그 인풋이 X1이 들어가면 그게 프로세싱 되고 그 결과에 다시 두 번째 인풋 X2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프로세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X1이 먼저 들어갔다. 그 다음에 X2가 들어갔다를 모델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세싱 동안에. 하지만 좀 전에 봤던 그 베이직 버전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 그 오퍼레이션 중에는 그런 순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풋의 어떤 순서를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X1, X2, X3가 셀프 어텐션 레이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의 아웃풋이 셀프 어텐션 이라고 하고 그거의 아웃풋이 A1, A2, A3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요 X1, X2, X3 순서를 바꿔서 이제는 2, 1, 3라고 입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내부의 모든 그 오퍼레이션이 보면 2개 인덱스 뭐 IJ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저게 그냥 그 순서가 바뀔 뿐이죠. 그래서 아마도 A2 A1, A3 이렇게 아웃풋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요 A1과 요 A1은 완벽하게 동일한 벡터일 거고 요 A2와 요 A2는 완벽하게 A3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 동일한 이름의 벡터에 있는 그 컨텐트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좀 포멀하게 표현을 하면 permutation invariant 하다. 그러니까 permutation 아무리 해도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특히나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는 당연히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o가 나왔는지 뭐 주어 다음에 뭐 동사가 나왔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순서가 중요한데 저런 순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랭귀지 혹은 센텐스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고안한 그 하나의 아이디어가 야 그러면 그 특정 타임 스텝이 뭐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T라는 인덱스를 많이 써왔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인풋에 넣어주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PT라고, 그런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PT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스텝에 들어갈 인풋 X1이 들어갈 때 P1을 같이, 즉 이 X1이라는 게 첫 번째 타임 스텝에 집어넣었던 인풋이다 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추가적인 벡터 P1을 집어넣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스텝에서도 우리는 X2라고 썼지만 저거는 그냥 벡터 값일 뿐이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타임 스텝이라는 정보를 P2에 넣어서 같이 그 인풋으로 넣어주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다음 질문은 그럼 과연 어떠한 PT를 써야 하는가라는 건데,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 클래스의 그 PT라는 벡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absolute position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P1이 1이라는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고, P2라는 거는 두 번째라는 어떤 컨셉,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타임 스텝의 인덱스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역시 중요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relative position에 대한 컨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개 문장을 한번 보죠. Tomorrow morning I will go to the gym. 두 번째는 I will go to the gym. 그 다음에 이제 tomorrow morning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tomorrow가 첫 번째 문장에서 tomorrow가 첫 번째 타임 스텝의 인풋이고 morning이 두 번째 타임 스텝의 인풋이고 등등등의 절대적인 포지션에 대한 컨셉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제대로 된 어떤 문장에 대한 혹은 단어에 대한 모델링을 하려면 사실은 그 절대적인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tomorrow 다음에 morning이 나왔구나, 그렇죠? 혹은 go 다음에 to가 나왔구나, 이게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 go하고 to가 지금 5하고 6이죠, 그죠? 그래서 물론 go가 5고 다섯 번째고 to가 여섯 번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go 다음에 to가 나왔다, 혹은 이 둘 사이의 타임 스텝 차이가 1이다, 그죠? 그거를 뭐 제가 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1이다 라는 정보도 같이 그 포지셔닝 인코딩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역시 똑같은 go to가 이제는 absolute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이지만 역시 이 둘 사이에서도 델타 값이 1이라는 정보가 같이 인코딩이 된다면 그 모델 입장에서는 항상 go 다음에는 to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클래스의 혹은 종류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미리 predefined 된 그런, 혹은 뭐 pre-designed 된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 혹은 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example이 물론 뭐 절대적인 룰은 없고 어느 정도 휴리스틱을 따른 그런 이제 결과인데, 요 구체적인 example은 앞서 언급했던 그 트랜스포머를 처음 제시한 페이퍼에서 제안했던 pre-designed position 인코딩이 되겠고요. 뭐 편의상이나 사인 코사인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누차 얘기하자면 이제 중요한 거는 PT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건가인데,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1D 벡터인데 보니까 일단 사인, 코사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인 혹은 뭐 코사인의 프리퀀시가 이 부분이죠. 오메가 0로 표현된,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메가 J인데, 저 오메가 J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보니까 J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분모가 커지니까 결국 요 오메가 J 값은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 벡터 방향으로 인덱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코사인 혹은 사인의 프리퀀시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PT를 타임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가로축으로, 그 다음에 요 벡터 방향을 요 세로축으로, 그래서 제가 벡터 디멘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2D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이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첫 번째 타임 스텝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 P1이 바로 요 첫 번째 컬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어딘가가 예를 들어 P10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각각의 P1 혹은 P10에 대해서 그 초기의 몇 개 엘리멘트는 요 프리퀀시가 높은 그런 사인 혹은 코사인 펑션이 되겠고, 점점 아래로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프리퀀시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수평으로 만약에 한번 보면 굉장히 여기는 프리퀀시가 높죠. 검정 하향이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이 점점 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성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여전히 인투이션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전 슬라이드에 되겠던 두 가지 조건을 맞는지만 확인을 하면 충분하겠어요. 즉, 첫 번째가 뭐였죠? 앱솔루트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PT라고 표현했을 때 서로 다른 T에 대해서 유니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1하고 P2하고 P3가 모든 T에 대해서 다 다르면 되죠. 그러면 유니크하게 P1은 첫 번째 타임 스텝이라는 거를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주 명확하죠.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그 다른 컬럼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앱솔루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미 담고 있다 라고 쉽게 컨펌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relative positional information인데,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그젠플에서 봤지만 결국 타임 스텝 2와 3 사이가 4와 5 사이의 요 타임 어떤 갭이 혹은 델타 값이 1이다, 혹은 뭐 2와 4, 그 다음에 뭐 5와 7, 요 델타 값이 2다 라는 거를 따로 기억을 하면 좋겠다고 했죠. 그 2나 4나 5나 7과 같은 앱솔루트 넘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왼편에 두 개 엘리멘트가 P의 T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2J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P의 T 더하기 델타라는 벡터가 이렇게 길게 있죠.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길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J번째, 그 다음에 2J 플러스 1번째 엘리먼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2x1 컬럼 벡터도 역시 원래 PT는 generally 지금 이와 같이 참고로 이게 이제 디멘전이 D입니다. 디멘전 D짜리 1D 벡터인데, 그 중에서 2J번째 엘리먼트, 그 다음에 2J 플러스 1번째 엘리먼트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일단 요거의 디멘전이 D라고 했는데, 그거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요 오메가 0이 요 하첨자가 0, J까지 변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게 0.5 D-1이죠. 그래서 0에서 만약에 0.5 D-1까지 변하면 총 숫자가 0.5 D일 텐데, 지금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에서 이제 D고요. 뭐 마이너 한 건데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오메가의 하첨자가 0에서 00, 그 다음에 뭐 11일 거고, 그 다음에 JJ, 그 다음에 이제 0.5 D-1, 0.5 D-1까지 가서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따져보면 요 2J와 2J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엘리먼트가
요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곱하기 2에서 따져보면 결국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벡터 pt 이렇게 표현된 그거에서 EJ 그 다음에 EJ 플러스 1번째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정확하게 요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역시 PT 플러스 델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위치에 바로 이 두 개 엘리멘트가 매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제가 자세한 유도 과정은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 두 개의 2x1 컬럼 벡터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즉 리니어 트랜스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즉 타임 스텝별로 델타만큼 떨어진 어떤 벡터의 특정 두 개의 인접한 인덱스에서의 엘리멘트 간의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이 성립한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이 2x2 매트릭스에 t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그젬플 들어가면 1과 3, 그 다음에 뭐 7과 10 이거를 따져봤을 때 여기에 델타가 2라는 그 다음에 10이 아니라 9이겠네요. 그죠? 이 둘 사이의 델타가 2라는 이 정보가 1이냐 3이냐 뭐 7이냐 9냐에 상관없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델타에 해당하는 게 주요한 파라미터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게 펑션 오브 델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펑션 오브 t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포지션하고 상관없이 어떤 두 개의 타임 스택 간의 델타 값이 얼마이냐는 그 델타라는 정보가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정 일반적인 두 개 인접한 엘리멘트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타임 스텝, 그 타임 스텝 간의 갭이 델타인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 일반적인 벡터 PT와 벡터 T 플러스 델타 간의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이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오른쪽 아래 문장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핵심 관계식은 각자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그다음에 t 대신에 이제 t 플러스 델타에 해당하는 요 동일한 위치에 요 두 개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요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유도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미리 그 두 가지 뭐 앱솔 포지션 그다음에 렐러티브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약간 휴리스틱하게 찾은 프리 디자인된 그런 인코딩 벡터 PT가 되겠고 뭐 이전 그림에서 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 하나의 벡터 사이즈 D 그다음에 뭐 총 시퀀스 그 맥시멈 그 랭스를 t라고 한다면 결국은 d by t 사이즈를 갖는 2D 어레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무책임하게 뉴럴넷 보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요 2D 어레이를 일종의 러너블 파라미터로 삼아서 학습 중에 저것도 같이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어드밴티지는 플렉서블하죠. 그죠? 뭐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막 따져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뭐 등등등을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서블 할 수 있겠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나름대로 좋은 프로퍼티를 가진 그런 PT라는 벡터를 뭐 이전 코사인 사인 같은 그런 스킴을 이용해서 미리 구할 수도 있지만 학습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프로퍼티를 갖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 혹은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장점이겠고요. 하지만 단점은 학습이 잘 된다는 개런티가 또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이용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미리 픽스된 그런 PT보다 되려 월스한 그런 그 인코딩 벡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PT 같은 경우는 어널리틱한 그런 표현으로 다 미리 정해져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맥시멈 랭스가 얼마이든 간에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러닝하게 만들려면 미리 우리가 런해야 할 학습해야 할 사이즈를
D by T로 미리 predefine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뭐 테스팅을 할 때 좀 더 시퀀스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하면 핸들링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뭐 요 T를 충분히 크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러너블 파라미터 개수가 또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두 가지 클래스의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이 멀티 헤드 어텐션 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한 세트의 Q, K, V 벡터를 얻고 나면 결국 어떤 타임 스텝에서 어떤 타임 스텝으로의 어텐션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정보를 좀 이렇게 가져다 쓰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다른 스텝 간의 페어링이 혹은 커넥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러한 어떤 기준이 페어링의 결정 기준이 꼭 한 가지만 있으라는 법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타임 스텝에서라도 찾고자 하는 퀘어리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주어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를 찾음으로써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얻어서 쓸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그런 인코딩이 될 수 있겠죠. 또 뭐 반대로 키 벡터 측면에서는 역시 동일한 타임 스텝에서 뭐 예컨대 어떤 타임 스텝에서 단어가 man이었다고 하면 저게 뭐 사람이라는 의미를 인코딩하는 적절한 WK라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이제 K1에 담을 수도 있겠고 뭐 또 다른 뭐 WK 프라임을 이용해서 이제는 K2라는 키 벡터에 이제는 사람 말고 저게 단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인코딩을 K2 쪽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일한 타임 스텝에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퀘어리 벡터와 키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QKV 벡터를 두 가지 이상의 세트로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세트의 QKV에 의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A1, A2, A3, A4로 거쳐가는 과정을 변환하는 과정을 뭐 하나의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본다면 저거는 마치 컨셉추얼리 우리가 CNN에서 그 컨볼루션 채널을 여러 가지 멀티 채널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이렇게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컨캐터네이트 하는 그런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 세트의 그 QKV 벡터를 마치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라고 이렇게 등가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그 하나의 매번 그 타임 스텝에서 한 세트의 QKV만 뽑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세트의 그 QKV 벡터를 뽑아서 만들어내고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당연히 이제 더블이 되겠죠. 지금 이그젬플로 이제 두 개 헤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타임 스텝에서도 역시 두 세트의 퀘어리, 키, 밸류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예컨대 첫 번째 세트의 QKV 벡터로부터 이전에 이미 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네 개의 A 벡터를 혹은 어텐션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뭐 노테이션 측면에서는 이제는 그 QKV의 세트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몇 번째냐를 두 번째 서브스크립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든 수식들의 두 번째 서브스크립의 몇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그 QKV인지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번 저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트의 QV K 벡터로부터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another set의 A 벡터 혹은 어텐션 벡터를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렇게 두 세트의 결과를 마치 우리 CNN에서 멀티 채널에서 뽑아낸 그런 두 개 이상의 피처들을 컨캐터네이트 했던 것처럼 컨캐터네이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마이너한 임플리멘테이션 차이가 CNN에서는 우리가 피처를 뽑고 나면 여전히 2D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채널 개수가 3개였다면 필터 개수가 3개였다면 저렇게 3개의 2D를 새로운 디멘전으로 컨캐터네이트 하는데 요 그 어텐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로 요 각각의 예를 들어 A12와 A11은 각각이 이렇게 1D 벡터이죠. 그래서 그거를 요 벡터 디멘전 쪽으로 컨캐터네이트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이 Mask Self Attention인데요. 여기서 이제 핸들하고자 하는 이슈가 다음에 나와 있는데, 즉 기본적인 셀프 어텐션 오퍼레이션에서는 그 모든 타임 스텝에서 동등하게 키와 퀘어리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러니까 어떤 타임 스텝이 먼저 나왔고 뭐가 나중에 남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인코딩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코딩 할 때, 예를 들어 문장을 새로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제 큰 문제가 되겠는데, 뭐 예컨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센텐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beginning of sentence 토큰이 들어온 다음에 뭐 적절히 과정을 거쳐서 뭐 I라는 첫 번째 단어를 제너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얘를 그 다음 두 번째 인풋으로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이 아웃풋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퀘어리 Q2와 나머지 모든 4개의 타임 스텝에서의 키 벡터 K1, 2, 3, 4와 이너 프로덕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타임 스텝보다 미래에 해당하는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에서 요 K3와 K4와의 오퍼레이션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입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이 뭐 간단하죠. 이제 그렇게 미래를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셀프 어텐션 알고리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인데, 이 첫 번째보다 미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계산되어야 할 우리가 그 어텐션 스코어라고 얘기했던, 혹은 얼라이먼트 스코어라고 얘기했던 2의 1, 2, 2의 1, 3, 1, 4를 모두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하드 코딩 해버리는 거야. 인폴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이제 무시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보다 미래에 해당하는 세 번째, 네 번째와의 연산에서 원래는 얻게 될 그 어텐션 스코어 이 2, 3, 이 2, 4를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인폴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조건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TL로 표현했을 때 그 퀘어리 쪽 인덱스에 해당하는 T가 키 쪽 인덱스에 해당하는 L보다 작으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인폴스를 해라. 근데 쟤를 고지 곧대로 그 실제 코딩을 하려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수학적 개념일 뿐이니까, 뭐 예컨대 엄청 작은 숫자, 뭐 마이너스 10에 뭐 20승 뭐 이런 거를 써도 되긴 하겠으나, 저거보다는 근데 마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에서 사실 요 2의 TL을 그거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전혀 없죠. 늘상 익스포넨셜이 붙어가지고 계산이 되죠.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에. 그래서 그 근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익스포넨셜에 그 해당하는 2의 TL 값이 0이다라고, 근데 단 t가 l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